전쟁은 총알만 날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건 평범했던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죠. 한순간에 당신의 가족을 앗아가고 당신의 미래를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다시 숨쉴 곳을 찾아가는 여정.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가슴 먹먹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 세레브리아코바입니다. 42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평범한 사무직 여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적어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날도 어김없이 혹독한 추위가 도시를 뒤덮고 있었어요.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찬 기운이 거리의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창문에는 서리꽃이 피어있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차가운 거리를 저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빨간 스카프와 검은 코트를 입고 걸어가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이었겠지만 그날 제 발걸음은 유난히 무겁고 지쳐 있었습니다. 발밑을 조심하며 천천히 걸었어요. 거리 곳곳에는 여전히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었죠. 무너진 건물 잔해와 간간히 보이는 폐허가 된 상점들. 한때는 생기 넘치던 이 도시가 이제는 마치 영혼을 잃은 것 같았어요. 여기 있었는데 무너진 건물 앞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남편 미하일과 함께 자주 찾던 카페였어요. 이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제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미하일과 함께했던 시간들, 웃음소리, 커피 향기가 모두 그 자리에 남아있는 듯했죠.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열자 배경화면에는 미하일과 저희 아들 블라디미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잃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배경화면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들을 기억하는 제 방식이었죠. 어떻게 지내고 있니? 차가운 공기 속에 제 속삭임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매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미하일은 예비군으로 소집됐고 블라디미르는 지역 방위대에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달 만에 둘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무런 시신도 제대로 된 장례식도 없이 그저 전사라는 통보만 받았죠. 스마트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려는데 우연히 눈에 들어온 알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입해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새 글이 올라온 모양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새 삶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죠. 호기심에 열어보았습니다. 한국은 아직 희망이 있어요. 글쓴이는 자신이 어떻게 러시아를 떠나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는지 상세히 적어놓았어요. 전쟁의 그림자가 없는 곳, 밤의 폭격 소리에 깨지 않아도 되는 곳,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곳. 왜인지 모르게 그 글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한국이라.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그저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본 세련된 서울의 모습, 맛있다는 음식들, 예의 바른 사람들 정도가 전부였죠. 왜 하필 한국일까? 제 머릿속에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손가락은 멈추지 않고 다른 글들도 찾아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러시아인들의 이야기, 취업 정보, 문화 차이에 관한 조언들. 단 몇 분 사이에 저는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갑자기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엄습했던 짙은 안개 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내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어요. 모스크바의 겨울은 언제나 길고 혹독하죠. 하지만 오늘따라 그 풍경이 더욱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아까 봤던 그 커뮤니티에 다시 접속했어요. 러시아인들의 한국 생활이라는 제목의 포럼이었습니다. 글을 하나하나 읽어내려 갔어요. 서울의 번화가에서 찍은 사진들, 한강에서의 피크닉, 작은 원룸에서 시작하는 새 생활에 관한 이야기들. 모두 힘들지만 희망이 느껴지는 글들이었죠.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한국어는 배워본 적도 없었고 문화도 완전히 다르고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도 확신이 없었어요. 게다가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어머니 올가는 74살로 건강이 좋지 않았죠.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안나,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고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올가는 거실에서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걸음이 느려지고 있었죠.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인터넷을 보고 있었어요. 또 그 한국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거지? 저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제 밤에도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더구나. 화면에 한글이 보이던데 역시 어머니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올가는 제 옆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안나, 난 내가 이해가 안 돼. 왜 하필 한국이니? 거긴 너무 멀잖아. 문화도 언어도 완전히 다른 곳인데 저도 정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을 뿐이었어요. 아직 생각만 해보는 거예요. 어머니,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드라마 속 이야기야. 안나, 현실은 훨씬 더 냉혹하단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생을 러시아에서 살아온 올가에게 아시아 국가로의 이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또다시 그 커뮤니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게시물이 특히 제 눈에 들어왔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서울까지 마리아의 이야기. 게시글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제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성은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한국으로 떠났고 지금은 서울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매일이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차 있어요라고 그녀는 적어놓았죠. 용기를 내어 댓글을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 저는 현재 모스크바에 살고 있는 안나입니다. 한국 이주에 관심이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잠들기 전 창문 밖을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멀리 폭발음이 들리는 듯했어요. 또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파괴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마리아로부터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나. 제 이야기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주에 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잠시 돌아갈 예정이에요. 시간이 되신다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전부를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 내가 현실을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닐까? 고개를 들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미하일이 좋아했던 책들, 블라디미르의 어린 시절 장난감들. 이 모든 기억들을 두고 떠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출근길. 저는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건 훨씬 더 먼 길이었지만 미하일과 제가 처음 만났던 대학교 앞을 지나는 길이었어요. 눈 덮인 캠퍼스는 20해 전과 거의 같아 보였습니다. 미하일이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 데이트를 신청했던 그 벤치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내가 도망치려는 걸 합리화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걸까? 그 질문이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 나타샤는 제 상태를 알아차리고 점심시간에 옆에 앉았습니다. 안나, 요즘 너 괜찮아? 뭔가 고민이 있어 보여. 나타샤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갑작스러운 관심, 마리아와의 만남 약속, 그리고 제 마음속의 갈등까지. 솔직히 말해서 안나, 내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타샤가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저 절망에 빠져 있을 텐데 넌 적어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그 말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지만 확신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어둡고 차가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 하나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서 마리아를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적어도 그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제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잠시 다녀올 거예요. 어머니, 업무차 가는 거예요. 올가는 저를 오래도록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지만 그저 이해해 주셨습니다. 조심히 다녀오렴. 안나, 내가 찾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어머니의 그 말이 제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는 걸, 단지 우리 가족을 잃은 이 고통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찾고 있을 뿐이라는 걸 어머니도 아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행 기차는 아침 8시에 모스크바를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설원이 끝없이 펼쳐지는 동안 저는 생각에 잠겨 있었죠. 4시간 남짓의 여정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더 먼 곳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한국까지 가게 될까? 제 옆자리에 앉은 노부인이 친근하게 웃으며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 좋은 곳에 가시나 보네요. 얼굴에서 기대감이 느껴지는군요. 저는 미소로 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이건 기대감일까? 아니면 그저 도망치고 싶은 절박함일까?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오랜만에 화장을 조금 신경 써서 했고, 머리도 단정히 정리했죠. 마치 면접이라도 보러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자 예상보다 날씨가 더 추웠습니다. 모스크바와는 또 다른 종류의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습기를 머금은 차가운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내바강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유명한 에르미타주 박물관 위로는 회색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죠. 마리아와는 도스토옙스키가 자주 찾았다는 오래된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관광객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현지인들이 주로 찾는 조용한 장소였어요.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금씩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인가? 완전히 낯선 사람을 만나러 여기까지 왔다니.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제 앞에 놓인 차가 식어갈 무렵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안나 세레브리아코바 씨죠? 마리아 페트로바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35살이라고 했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녀를 더 젊고 생기 있게 만든 것 같았어요. 그녀의 미소에는 어딘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안나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마리아는 코트를 벗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에게서는 묘하게 동양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아마도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녀에게 영향을 준 걸까요? 먼저 말하자면 저는 선교사도 아니고 취업 알선 업체도 아니에요. 마리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나누러 왔을 뿐이에요. 그 말에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만남이 어떤 권유나 설득으로 이어질까 걱정했거든요. 저도 그냥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마리아는 잠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전쟁으로 많은 것을 잃었더군요. 남편은 아니었지만 오빠와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폭격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어디든 여기만 아니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마리아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그때의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국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강국이 된 나라. 그들의 회복력에 마음이 끌렸어요. 마리아는 처음에는 단기 관광 비자로 한국에 갔다가 나중에 영어 교사 자격증을 따고 취업 비자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서울 근교의 작은 어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삶이 전부 쉽지는 않아요. 언어 장벽도 있고 가끔은 외로움도 느끼죠. 마리아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밤에 폭격 소리 없이 잘 수 있어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울렸습니다. 밤에 폭격 소리 없이 잘 수 있다니.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평화를 갈망해왔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어때요? 러시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해요? 마리아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정치와 개인을 분리해서 생각하더군요. 제가 러시아 정부의 정책과는 별개의 한 인간이라는 걸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3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리아는 한국의 사계절, 음식, 문화, 일상생활의 작은 디테일까지 생생하게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에서 오랜만에 보는 희망의 빛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혹시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의 일상이 궁금해요. 마리아는 기꺼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한강에서 즐기는 피크닉, 첫 번째 김치찌개를 먹는 모습, 어학원 아이들과 찍은 단체 사진. 그 모든 순간에서 마리아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어요. 이건 제가 처음으로 한복을 입었을 때예요. 한국의 전통 의상이에요. 화면 속 마리아는 아름다운 분홍색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삶의 기쁨, 새로운 발견에 대한 설렘,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 결정하기 전에 많이 고민했겠죠? 마리아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문했어요. 정말 이게 옳은 선택일까? 그저 도망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안나, 때로는 스스로를 구하는 것이 비겁함이 아니라 용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저도 매일 같은 질문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많이 반대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해요. 어머니도 제가 행복해 보이는 걸 알아채셨나 봐요. 이제는 응원해주세요.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마리아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건 안나 당신의 선택이에요.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어요. 하지만 알아두세요. 삶은 계속되고 우리는 살아남을 권리가 있어요.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가는 권리가요. 기차역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지만 어딘가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마리아와의 대화가 모든 의문을 해결해준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생각할 거리를 충분히 주었어요. 석양이 네바강 위로 물들고 있었고 도시의 황금돔들이 마지막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문득 미하일이 생각났어요. 그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 아마도 안나, 너는 항상 옳은 선택을 해왔어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는 항상 제 결정을 믿어주었으니까요.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러시아의 광활한 대지가 어둠에 잠겨가는 모습이 왠지 제 과거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 멀리 아직 보이지 않는 지평선 너머에는 새로운 빛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오는 기차 안. 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생각에 빠졌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러시아의 눈 덮인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기차 안의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쳐 보였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마리아와의 만남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한국에서의 삶은 분명 희망차고 새로웠어요. 하지만 이제 홀로 돌아오는 길에서 현실이 다시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창밖으로 지나가는 작은 마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도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어요. 왜 하필 저만 도망치려 하는 걸까요? 그저 도망치고 싶은 걸 합리화하는 건 아닐까?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자책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하일과 블라디미르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저는 편안함을 찾아 떠나려 한다니 그것은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귀한 기차에는 군인들도 몇 명 타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보고 잃은 듯했어요. 한 젊은 군인은 다리를 절뚝거렸고 또 다른 이는 멍한 눈빛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을 보며 블라디미르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하일, 블라디미르, 내가 떠나도 괜찮을까? 마치 그들에게 허락을 구하는 마음이었어요. 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들이 제가 행복하길 바랄 거라는 작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시는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가끔 멀리서 들려오는 으스스한 소리들, 폭발인지 천둥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그 소리들이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어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고 씻은 후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선 마리아의 말들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적어도 밤에 폭격 소리 없이 잘 수 있어요. 그 말이 제게는 너무나 큰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평화롭게 잠들 수 있다는 것,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계획할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지금의 저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밖은 하얀 눈으로 가득했습니다. 겨울의 모스크바는 언제나 그렇듯 차갑고 고요했어요. 직장에 가기 위해 준비하면서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어땠니?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마리아와의 만남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불필요한 걱정을 끼쳐드릴 것 같았습니다. 좋았어요, 어머니. 업무도 잘 마쳤고 도시도 오랜만에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마 제가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겠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눈이 많이 왔구나. 출근길 조심하렴.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집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모스크바의 겨울은 언제나 혹독했지만 오늘따라 더 추운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제 마음이 추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길로 출근하기로 했어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작은 공원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여성이 눈 내리는 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누어주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녀는 40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고 전단지에는 한국어 강좌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한 장을 받아들었어요. 관심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러시아 억양이 있었지만 어딘가 다른 느낌도 섞여 있었어요.
네,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나탈리아라고 해요. 이 학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에 가보셨나요? 제 질문에 나탈리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3년 동안 서울에서 살았어요. 일주일 전에 가족 일로 잠시 돌아왔죠.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리아에 이어 또 한 명의 증인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혹시 시간 있으세요?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나탈리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전단지 몇 장만 더 나눠주고 갈게요. 저기 카페에서 만나요. 15분 후. 우리는 작은 카페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한국에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나탈리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전쟁 후의 상실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갈망, 마리아와의 만남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었고, 이야기가 끝나자 깊은 공감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남편을 전쟁에서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 있었죠.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한국으로 갔고, 그곳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찾았어요. 정말로 가치가 있었나요? 모든 것을 두고 떠나는 것이. 나탈리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여기 돌아오니 더 잘 보여요. 거기가 왜 희망인지.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나탈리아의 눈빛에는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찾은 사람의 평온함도 담겨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나, 때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용기일 수도 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나탈리아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닌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저에게 작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따라 어머니의 모습이 더 연약해 보였어요. 세월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듯했죠.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제가 떠난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 하지만 동시에 지금처럼 계속 살아간다면 저희 둘 다 이 슬픔과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노트북을 열고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탈리아를 만난 이야기와 여전히 남아있는 제 고민들에 대해 적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다른 러시아인들과 연락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한국행 비자 신청 방법에 대해 검색해보았습니다.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약간은 설레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기대감, 그리고 희망. 마리아로부터 답장이 온 건 이틀 뒤였습니다. 그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러시아인 여성 소피아를 소개해 주었어요. 소피아는 나탈리아와는 다른 이유로 한국에 왔지만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화상통화할 수 있을까요? 소피아에게 메시지를 보내자 곧바로 긍정적인 답장이 왔어요. 그날 저녁 7시, 제 노트북 화면에 소피아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나, 마리아에게 당신 이야기 들었어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쁠 것 같아요. 소피아의 뒤로 보이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실례가 안 된다면 왜 한국을 선택하셨나요? 소피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왔어요. 그는 IT 전문가였고 한국 회사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죠. 처음에는 잠시 있다가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고 우리는 돌아갈 수 없게 됐어요. 그녀의 눈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도 외롭긴 해요. 하지만 내일이 기대되는 건 여기서 처음이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내일이 기대된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감정을 잊고 살았던가요? 일자리는 어떻게 구하셨어요? 처음엔 영어 과외를 했어요. 러시아어를 가르치기도 했고요. 지금은 번역 일도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많아요. 소피아는 핸드폰을 들어 창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보여주었어요. 밤이었지만 거리는 밝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밤에 혼자 산책할 수 있다는 게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모스크바에선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확신에 가까운 끌림을 느꼈습니다. 마리아와 나탈리아,
그리고 지금 소피아까지. 그들의 경험은 모두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소피아, 당신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됐어요.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스크바의 밤은 어둡고 차가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결정을 내릴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기로 한 거죠. 관광 비자를 신청하고 2주 동안 서울에 머물며 실제로 그곳의 삶을 경험해보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제 결심을 보고 결국 이해해주셨습니다.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해야 해. 안나. 그 말씀에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아직 영구적인 이주를 결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가능성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었으니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항, 친절한 직원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마리아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 주었죠. 안나, 정말 왔네요.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넘쳤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에 저는 말을 잃었어요. 높이 솟은 현대적인 빌딩들, 깨끗한 거리, 질서 있게 움직이는 차들. 이 도시는 전쟁을 겪었다고요? 제 질문에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년 전의 한국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됐어요. 하지만 보세요.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폐허에서 다시 일어선 국가. 어쩌면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마리아가 예약해준 게스트하우스는 작지만 아늑했어요. 첫날 저녁, 그녀는 저를 한국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 맛보는 김치와 불고기의 맛은 놀라웠고 주변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혼자서 서울을 탐험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시장을 구경하고 한강공원을 산책했죠.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걸어도 안전하다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셋째 날, 마리아의 소개로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러시아인들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처음엔 모두 두려웠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시작했고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한 여성의 말이 제 귀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고통을 이겨낸 강인함과 새로운 시작을 찾은 기쁨을 동시에 볼 수 있었어요.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미하일과 블라디미르가 생각났습니다. 그들이 지금 저를 볼 수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도 사라, 안나, 우리를 위해서라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곳에서 살아라고 말했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마리아는 제게 꼭 만나봐야 할 사람이 있다며 이태원의 작은 골목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화이트 릴리라는 작은 꽃집이 있었어요.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함께 적힌 간판이 인상적이었죠. 문을 열자 은은한 꽃향기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가게 안은 다양한 꽃들로 가득했지만 특히 하얀 백합이 눈에 띄었어요. 카운터 뒤에서 38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엘레나, 마리아가 반갑게 불렀고 여성은 고개를 들어 우리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리아, 이분이 그 안나 씨구나. 엘레나는 손님과 대화를 마치고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제 두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당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차 한 잔 대접할게요. 엘레나는 가게 뒤편의 작은 공간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아담한 휴게실로 창문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어요. 차를 마시며 엘레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페테르부르크 출신으로 5년 전 가족 모두를 폭격으로 잃었다고 했어요. 남편과 두 아이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절망 속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답니다. 처음엔 그저 도망치고 싶었어요. 어디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면 상관없었죠. 엘레나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그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꽃집을 열게 되셨어요? 제 질문에 엘레나는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엔 영어 교사로 일했어요. 하지만 항상 꽃을 좋아했죠. 어느 날 작은 화원에서 백합을 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그녀는 제 옆에 놓인 하얀 백합을 가리켰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백합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순수와 희망의 상징이에요. 저는 그 새로운 의미를 사랑하게 되었죠. 엘레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제 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안나는 우리 모두처럼 다시 숨 쉬고 싶어서 온 거예요.
엘레나는 테이블 위에 하얀 백합 한 송이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꽃처럼 새로 피어날 수 있어요. 당신의 고통을 지우거나 잊지는 못하겠지만 그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그 순간 마치 미하일과 블라디미르가 제 곁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미소 짓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그들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희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엘레나의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백합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결정은 이미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했습니다. 창밖으로 드넓은 하늘과 구름이 펼쳐져 있었고 저는 엘레나가 준 하얀 백합을 조심스럽게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 꽃은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증거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녀의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결정했구나.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한국으로 가려고 해요. 하지만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안나, 난 이미 74이란다. 남은 생은 얼마 되지 않아. 하지만 넌 아직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아. 내가 함께 가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내가 새 삶을 시작하는 걸 보고 싶구나.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의 친구 이리나 아줌마가 어머니와 함께 지내기로 했고 저는 정기적으로 방문하기로 약속했어요. 또한 가능한 빨리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시기 위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틀 후 저는 차가운 제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미하일의 책들, 블라디미르의 장난감들, 모두 소중한 기억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저를 올가매는 사슬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엘레나가 준 백합을 조심스레 유리잔에 꽂았어요. 냉랭한 모스크바의 공기 속에서 그 백합은 너무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의 약속처럼 말이죠.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모스크바의 겨울은 여전히 차갑고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봄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저는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정했어요. 돌아갈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로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미하일과 블라디미르의 웃는 얼굴이 저를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잘 지내고 있어. 사랑하는 사람들아. 내가 다시 숨 쉴 수 있는 곳에서 너희를 기억할게. 제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건 도망이 아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니까. 전쟁이 앗아간 삶의 자리에서 희망은 국경을 넘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유리잔에 꽂힌 백합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엘레나처럼, 마리아처럼, 소피아처럼 새로운 꽃을 피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미하일과 블라디미르가 바라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창밖의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슬픔에서 희망으로, 상실에서 재생으로, 전쟁의 그림자에서 평화의 빛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